네, 11월 24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특검 캐비닛입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3특검 이슈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류혁 전 감찰관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혁 전 감찰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네, 책을 쓰셨어요. 예, 네, 예. 이 책, 이 표지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네, 12월 4일 밤에 네, 네. 직접 쓰신 그 사직서, 예, 예. 사표 그 원본인 거죠?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판형에 맞춰서 조금만 바뀌고요. 아. 예, 그때 썼던 사직서 글씨 맞습니다. 네, 네. 네, 이 0시 9분 이렇게 날짜 표기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눈길을 끌던데 네, 어떤 공고서. 마음으로 이때 쓰셨는지를 한번. 네. 뭐 그때 당시에 그 뭐 사직서를 쓰게 된 거는 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네, 공공시 공구분이라고 이렇게 적게 된 거는 네. 그 시간부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절연해야겠다 이런 뭐 의지 표현이라고 할까,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각까지 적게 됐습니다. 네. 예,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형배 전 재판관님이 이렇게 추천사까지 써주셨고요. 예, 예, 감사하게. 예, 예, 예. 네, 그 앞에 이렇게 그 당일의 어떤 기록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읽혔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직서 제출했던 그 당시 장면 또 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또 박성재 전 장관 하면은 최근에 또 구속영장 2차례 또 기각이 네, 되기도 네, 네. 했고, 또 12월 4일 안가회동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휴대폰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이 나왔다. 예, 이것도 특검팀의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좀 영장 기각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 이 앞에 걸 읽으면서. 저로서는 뭐 그때 당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뭐 김영남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뭐 1차 영장 기각부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법원이 사태를 너무 좀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로서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영장 기각은 뭐 한 말씀을 드리자면 부당합니다. 부당하다. 예. 네. 김용남 의원. 아니 그 사실은 그 사표 제출을 하고 그때 법무부에서 열렸던 실국장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참석을 안 했죠. 네, 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아, 그 국장 실국장 참여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보고 들었다면 좀 더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진짜 중요한 목격자로서. 그렇죠. 네. 중요한 증인 뭐 내지는 참고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뭐 당신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내란에 동조하거나 동참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었으니까 바로 결단해서 그때 사표를 제출하신 건 매우 훌륭하고 적절합니다만 다만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나니까 그 누군가 실국장 회의 참석자가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면 좀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아쉬움은 좀 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사표 같은 책이 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때 실국장 다 모였어요. 그때 실국장 중에 검찰국장만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하고요. 하필.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검찰과장을 비롯해가지고 전원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 예. 참석자가 꽤 됐을 텐데. 그러니까 실국장 회의가 아니네요. 검찰과장도 참석했으니까. 일종의 확대 간부회의. 그러네요. 예, 그럼 참석자 수가 꽤 많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안 나오나? 좀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책이 이제 또 12월 3일 이제 내란 1주기를 맞아서 나오는 책이기도 네네. 하고 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추천사가 이제 그가 사직했다는 기사를 보고 역시 류혁답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또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예.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지 좀 책을 쓰신 그런 계기 이런 것들 한마디 예. 해주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출판사 대표가 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예전부터도 계속 만나오던 친구인데 4월 달에 저한테 권유를 했고요. 저는 뭐 제가 그런 거 써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그냥 그 평범한 사람,
자기가 봐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책에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람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제 일 열심히 하고 제 일상을 단단히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 계엄 때문에 제 일상이 다 망가진 거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일상을 이 권력자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 소중한 일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놓은 것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소소한 얘기들이고요. 너무 거창한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걸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영배 재판관님께서는 뭐 예전에 제가 한 1년 정도 같이 모신 적이 그러니까 뭐 제가 공판검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기억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쑥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기억을 못하던 그런 일화들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추천사 써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책을 사시면 어떤 이제 두 분의 인연이 있는지를 잘 이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에 류영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합니다. 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책 구독 이벤트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시사인 채널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 이제 5명을 추첨을 해서 이 류혁정 감찰관님의 새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을 텐데 김은지의 뉴스인 구독 인증 캡처 화면을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5명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지금 정치권 이슈가 또 쏟아지고 있어서 좀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일단 오늘 이제 윤석열 씨 재판, 내란 재판 열리고 있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좀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5월, 6월 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이 군이 계엄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윤석열 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입을 안 열었던 것 같은데 입을 열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될지 오늘 이 증언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요 증언 내용은 사실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본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탠스가 내가 군인으로서 국군 통수권자가 시켜서 계엄에 가담은 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꼬셔서 비상계엄을 일으키게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정도 아닐까요? 글쎄 이제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이게 그 디테일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12월 3일 밤에 갑자기 그냥 한 계엄이 아니잖아요. 그쵸. 준비는 그 전부터 했으니까. 했고 다만 D-Day나 뭐 H-hour는 뭐 좀 급하게 정해졌을 수 있습니다만 계엄 준비는 그 전부터 한 것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물론 다 그 전부터 준비를 시켰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하는데 방첩사령관 빼놓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방첩사령관은 제일 중요한 보직이죠. 그쵸. 내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첩사령관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아예 성공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 정말 그 회개하고 회개 말고 뭐 반성하고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훨씬 디테일한 부분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아직까지는 좀 단언하긴 어렵다. 근데 사실 이제 윤석열 씨 태도가 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윤석열 씨한테 피고인 부하의 책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책에도 윤석열 검사와의 또 인연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감찰관님은 어떻게 이 내란 재판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제가 뭐 2번 딱 윤석열 씨를 업무적으로 만나 뵙고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데 뭐 그때도 저기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도록
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도록 드는 그런 분위기. 아.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군과 국군 통수권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사실은 무릎을 꿇는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군인이라는 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이 윤석열 개인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윤석열 씨가 자기와 주변에 있는 수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 제대로 된 지도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홍장원 전 차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네. 이게 참 보면은 홍장원 차장이 아유 끌끌 이게 참 넌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중에 화가 나서 비고인이 뭐 이렇게 말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씨의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면의 그 바닥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 내란 재판에서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무릎을 꿇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네.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그 비상대권 얘기를 한 게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란 재판 관련해서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또 변호인들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에 나와서 재판부를 향해서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는데 특히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이날 이들의 이제 유튜브 채널이 국내 유튜브 이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하루에만 이 4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는 굉장히 좀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두 분 다 검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피고인 측 좀 변호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막 가는 변호인은 본 적 없죠. 드물어요. 그러니까 가끔 법정에서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가끔 드물지만 네.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주로 방청석 내지는 피고인석에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렇죠. 네. 클라이언트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음. 당신을 위해서 아니면 당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성격이 강한데 이 사람들은 이게 퍼포먼스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저희-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의원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재판부의 이 김용현 피고인의 그 변호인들의 모습을 보면 윤석열 씨 변호인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 우리가 했죠. 방송 들어보기 아. 야, 이 김용현 변호인들을 보니까 야, 김계리 변호사는 지극히 정상으로 막 보일 정도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비교 체험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윤석열 씨 변론은 어느 정도 중계가 되다가 이번에 김용현 씨 변호인들을 비춰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뭐 비정상 경쟁을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합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저도 검사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예. 그러자 이제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하상 권오현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명령을 다시 재집행하기로 한 건데 권모라는 자, 권오현 변호사 지칭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진술을 했다. 기존의 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 질서 위반이고 법정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진관 재판장의 이 태도, 이게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고 좀 사이다 같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원래 이 재판의 모습이 이렇다면서요. 주로 그렇게 주로, 진행되죠. 예.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 거기가 좀 이상한 거죠. 거기가 이상하고 한상진 부장인가요? 한성진 부장인가? 뭐 거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던데 거기가 조금 이례적이죠. 예. 재판장들이 보통은 특히 지금은 이제 지방법원 재판입니다만 고등 재판 들어가면 훨씬 더 엄숙하죠.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근데 하여튼 원래 이진관 부장이 매우 노멀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면.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네. 이진관 부장 판사의 재판 진행 모습이 사실 제가 접하던 공판검사로서 접하던 일상적인 모습이고요.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영배 재판관님 재판 진행하시던 모습, 그게 엄숙하게 사실 이 내란 재판 엄청 심각한 재판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무슨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슨 텔레비전 연애 프로그램 뭐 이렇게 진행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격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감치도 제대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네. 감치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직무고발도 가능할 것 같고 직무고발. 예, 변협에다가 징계 의뢰를 한다던가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이 법적 조치 시사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직무고발, 변협, 징계 의뢰 이런 것들 같이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감치부터 시작해서 네.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정말 심하게 한다 그러면 재판 끝나고 나가지고 이거는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 슈퍼챗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네. 금융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치료까지 예, 단호하게. 금융치료의 효과는 더 크겠죠. 왜냐하면 슈퍼챗은 그 채널 운영자가 받았을 거고. 그렇죠. 채널 운영자가 진격의 변호사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가 출연료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슈퍼챗 금액에 비례해서 개런티를 받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좀 단호한 조치를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관련해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재판 1심이 오늘 26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에는 가장 먼저 이제 법률적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 우선은 특검팀이 얼마나 좀 구형을 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구형이. 사실은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처음엔 그게 아니었지. 내란 방조로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로 기소가 될 때의 구형량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을 거예요. 네.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니까. 근데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공소장의 내용은. 그럼 공소장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구형량도 바뀌는 게 맞는데 네. 특검에서 글쎄요. 어떻게 했을래나요? 한 15년쯤 구형할래나? 15년? 15년은 아마 뭐 미니멈으로 될 것 같고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고하면서 선고하면서 네. 유죄가 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날 법정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징역 15년은 미니멈이고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뭐 얼마가 구형이 되던 나중에 선고에서 법정 구속이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영장 기각됐던 거 뭐 이런 뭔가 좀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가 보여줬던 미온적인 모습에 대한 불신 이런 거를 좀 불식시켜 줄 수도 네. 있고 어쨌든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법정 구속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1심에서 선고하면서. 예. 재판부가 1월 21일이나 28일에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고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이제 26일에는 얼마나 구형을 할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이제 또 12월 3일 계엄 1년이 다가오다 보니까 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마침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이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잘 그렇게 맞췄죠?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쨌든 100일이면은 보통 이제 당대표 취임 메시지를 내는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뭐 당 내에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좀 이제 전략 수정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윤어게인 세력과 좀 절연할 수 있다 이런 좀 메시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줄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윤의 등에 업혀서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친윤과 절연하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다 없어지는 거와 매한가지가 될 텐데 뭐 하도 당내 일각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스탠스는 곤란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중간쯤에서 이제 줄타는 정도의 그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거 정치적인 문제라 가지고 네. 근데 뭐 저는 이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비정치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서 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뭐 이게
저처럼 살아온 사람들의 지지는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닌가. 이게 완전히 뭐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좀 많이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뒤늦게 전하는 잘 나오신 것 진심. 같아요.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어쨌든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류혁 감찰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이 되었는데 국민의힘과 야권에서는 이 75만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계엄 당일 또 사표를 내시기도 했는데 감찰관님이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이게 뭐 줄 세우기로 보는 거 무조건 뭐 줄 세우기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날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계엄을 어떤 식으로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계엄 사태가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데 뭔가 조력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실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 윤석열 씨 그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언행이라던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몇몇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그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어떤 정파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뭐 말씀드리 뭐 뻔히 아시겠지만 모 부처의 그 민간 뭐 그걸로 어떻게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조사가 끝나고 나면 네. 그 어떻게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라면 징계, 형사고발이라면 형사고발, 아니면 그냥 뭐 주의 정도 주고 끝나는 거라든가 이런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어느 정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비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네, 확실하게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하겠다. 공무원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좀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TF 위원으로 그럼 위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떻게 나중에 네. 뭐 그냥 뭐 민간 위촉 위촉이라 가지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락을 했고요. 저도 뭐 한번 그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나경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12.3 계엄부터 1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다. 1년 내내 계엄파리, 내란몰이로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 라고 직격을 했는데 이제 헌법 존중 TF를 포함해서 뭐 최근에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하는 것까지 이런 걸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근데 또 나경원 의원 하면은 사실 지난주 또 이슈에 화제가 됐던 게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의원직은 이제 유지가 되는 이런 판결이 또 지난주에 화제였기 때문에 또 김용남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헌법 존중 TF가 올해 6월에 출범했다고 하면 더 좋았겠죠. 네.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새 정부 들어서고 특검법이 막 통과돼서 이제 시행되면서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했으면. 네, 6개월 정도, 뭐 5개월 정도 더 빨랐으면 좋았을 거다. 왜냐면 이제 이런 그 과거 청사는 빨리 또 확실하게 되면 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 수사하고 같이 진행돼서 TF에서 나온 결과물이 또 특검 수사에도 활용되고 그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면 그 공무원들 중에 항상 그 동작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잘 살아남아. 근데 그런 게 좀 이번 기회에 걸러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지금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앞으로 계속 이런 그 논조를 유지하겠죠. 왜냐하면 과거 예를 봐도 이 수사가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좀 뭐랄까 피로도가 쌓여요. 그래서 아무리 큰 사건, 뭐 중요한 사건도 6개월을 안 넘기는 게 좋은데 지금 이 특검 수사가 뭐 이제 연장해서 다음 달
하순까지 가면 얼추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로도가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겁니다. 한쪽에서 또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걸 야당이 활용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목소리들은 계속 나올 텐데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기준이 정립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책임을 물릴 사람만 이렇게 잘 정말 의사가 메스로 환부를 잘 도려내듯이 이렇게 하고 또 신속하게 끝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2월이면 이제 종결이 되니까요. 1월까지 어느 정도 해가지고 2월에 딱 종결짓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예. 책무가 저도 의견을 많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특검 캐비닛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캐비닛에 들어있는 물건 무엇일지 두 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네. 자, 네. 아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지난달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뒤 한 달 만에 잡혀 구속된 도이치 공범 이모 씨인데요. 특검팀이 앞서 이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특검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저희 명예특검님이신데. 일단 도이치모터스에는 관여가 됐던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는 거의 뭐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더 궁금한 것은 삼부토건을 비롯해서 그 외의 주가 조작 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입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삼부토건 분명히 뭐 주가 조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최고 권력층의 개입 여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모 씨, 뭐 외모가 준수하다고 알려진 이 이모 씨의 조사를 통해서라도 도이치모터스 이외에 다른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권 개입과 관련한 김건희의 개입 혐의에 대해서 밝혀지면 좋겠죠. 오늘 어쨌든 출석을 하기로 했다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김건희 씨는 왜 공범 이모 씨한테 비밀을 좀 지켜달라고 했을까요? 이게 어떤 비밀을 말을 하는 걸까요? 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잘 피해 다녔죠. 사실은 공범 중에도 주요 공범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잘 피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모 씨가 입을 열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끝나는 게임이지 그거로 그냥. 입 열면 끝난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둘이 좀 옥신각신한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모 씨 입장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자기 실명이 거론된 것 자체로 본인에게 그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원망하는 말투로 좀 물어보잖아요. 카톡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내일은 까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랬더니 옥신각신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를 숨겨야 되는 입장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사실 뭐 특검에서 뭐 도이치모터스나 혹은 뭐 그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열심히 수사를 할 것 같고 저는 그 이외에 뭐 다른 사정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사정들. 그런 아마 그런 그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기록에 다 남아 있을 테니까 그게 아마 영구 보존 기록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이 나중에 공판 과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노출이 될 텐데 아마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본인이 신문 안 하겠다고 그런 게 그런 대화 내용이 노출될까 봐 그랬던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나면 아마 앞으로 이 이준수라는 사람의 그 책임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어떻게 수사망을 피해왔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이제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간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 분석이 나온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 저는 이제 소위 평검사로 인사 조치를 한다 아니면 뭐 징계를 추진한다 뭐 해야 된다라는 주장 내지는 뭐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사실은 지난주 여기 시사인에 출연해서도 안 된다 그거. 네.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발언해서 이제 온갖 욕을 먹었습니다만 아니 근데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안 되는 건 마치 되는 것처럼 호도를 해갖고 뭐 다른 분들은 또 그런 이른바 화끈한 조치를 기대한 분들도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뉴스나 어떤 정치권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서 근데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든 뭐로든 불가능한 걸 왜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갖고 민심을 호도하냐고.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징계 대상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평검사로 인사조치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뭐 만약에 그런 인사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 인사를 당한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다 이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뭐 저도 감찰관 생활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징계 사유로 삼아서 이렇게 그 강등이라는 그 조치까지 취하기에는 좀 약한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용남 의원님 뭐 말씀하신 거는 100번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생길 논란의 여지를 뭐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인사 조치라던가 그 이후에 이번에 이제 평검사 전보 인사 조치를 안 하기로 하고 나서 그 조직이 뭐 급속도로 나름대로 좀 조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은 뭐 더 이상 이런 그 징계라든가 이런 걸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네네. 사실 이 보도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같이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퇴직한 검사가 161명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최근 10년 중에 가장 많은 규모다. 그러니까 뭐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흐름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 분 다 검사 출신이라서 이 뉴스가 좀 다르게 와닿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누가 망하는 회사에 계속 있고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망하는 회사인데. 당연한 이탈 흐름이다. 내년 10월부터는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옮길 수 있을 때 옮기는 것이고 그게 뭐 일부는 법관으로 이제 판사로 전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디 로펌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 이제 인하우스 카운슬이라고 하죠. 이제 사내 변호사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그럼요. 네. 배가 난파당하게 생겼는데 거기 왜 머물러 있겠어요. 네. 예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은 예년에 전관하는 비해서요? 사람들도 늘었고요. 결국 이것도 윤석열 검찰 하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사건 처리하는 그냥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피의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혹은 관련자들의 일상을 챙겨주면서 묵묵히 일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들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뭐 다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도 보면은 제가 참 아꼈던 후배 검사가 있었는데 법원으로 전관했거든요. 제가 통영지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검사 10명 중에 3명이 전관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묵묵하지만 아주 꼼꼼하게 일 처리 잘했던 검사들이라서 좀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또 뉴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거랑 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도부가 공식화를 했는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면 이 차질 없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뭐 법사위를 중심으로 좀 일각의 어떤 의견처럼 나온 적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화 시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또 뭐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추진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근데 그 추진하는 방법이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위헌 논란은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행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그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입법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에 그 사건 배당 내지는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논란은 계속 되겠죠. 예.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엊그저께까지는 이제 검사장 18명 다 징계 내지는 평검사로 인사 조치를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옥석을 가려서 주장을 하면 주장의 신빙성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껌껌이 그 강한 주장만 하는 거는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위헌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헌 소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내란 재판, 이 내란 사건이라는 게 엄청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도 전혀 일말의 반성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법원에서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대처하는 법원 재판부의 모습을 보면 이건 지금 무슨 뭐 동네 무슨 뭐 폭력 사건 그 뭐 재판부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게 과연 저 재판부의 저런 모습이 이런 내란 사건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란 재판부에 대한 논의 이런 게 나오기에 앞서서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전담 재판부라던가 사실 지금 지기현 재판부 그 하나가 여러 재판을 맡고 있다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거든요. 배당이 그쪽으로 갔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재판부가 그걸 다 맡도록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이 불안감이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란 재판부 얘기가 더 나오기 전에 법원에서 스스로라도 이런 국민들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좀 책임 있는 조치, 결단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0월에 대법원 국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기사가 나온 게 법원 공무원 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4,364명이 참여한 이 여론조사인데 응답자 78%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원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점에서 좀 이게 눈길이 가긴 했었던 것 같은데 법원 노조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의 평가이자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여론조사 결과를 일일이 뭐 논평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이건 이제 그 5급 이하의 그 법원 그러니까 사무관 이하의 직원들이 가입한 노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판사만 해도 3,000명이 넘거든요. 판사만 해도. 근데 예전하고 달리 이제 어떤 법관 회의나 판사사회 내부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뭐 이례적이긴 해요. 네. 판사 그러다 보니까 법원 노조에서 이런 설문을 돌린 것 같은데 과거 같으면 법관 회의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네요. 네. 판사 내부에서 더 얘기 나와야 된다.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이 뭐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법원 직원들로부터는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니까요. 그 뭐 사실 법원 직원들로부터의 신뢰도 잃었지만 국민들 중에서도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물러나라고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신뢰는 잃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조직 내부에서도 신망은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이제 계엄 1주년 이제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 좀 토봐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끝나기 전에 이제 책 구독 이벤트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얘기 나누고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사인 채널 구독 인증해 주시는 분들 아까 이게 잘 표지가 안 나왔다라고 해가지고요. 네, 여기 첫 번째 표지에 류혁 감찰관님이 직접 쓰셨던 이 당시의 그 사표 사진이 딱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네, 저희가 총 5명 추첨해서 이 새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주소에 나와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네 화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번 네 책 영업 시간 제가 그냥 뭐 안에다가 좀 이렇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좀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사실 뭐 저 책 보시면 너무 뭐 이렇게 정치적인 거 이런 거 기대하시면은 뭐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얘기들 그리고 뭐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뭐 이런 분들 저 취미 부자시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취미의 이야기들이 사실 나와 뭐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이 사태 이후로도 뭐 달리기를 통해서 많은 위안을 얻었는데 그런 얘기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일상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11월 24일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와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연락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내일 오후 5시에는 박성태, 장성철의 여의도 박장대소가 방송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